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여행길에 오르려다가 황청일에 갈 뻔했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까 세이프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세상에 다양한 인간들이 있고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글쎄요. 뉴스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일 같아요. 여러분은 본인이 가는 길이 정답이고 바른 길이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늪이고 비포장도로나 다름없는 길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꿋꿋하게 앞장서서 가실 건가요? 저는요, 내 길은 내가 만드는 거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번 일로 한 번쯤은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낸 필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감히 제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80cm의 늘씬한 키, 무술을 발라넘긴 새카만 머리카락, 그리고 너무나도 핸섬하게 생긴 얼굴까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절로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멀리서밖에 지켜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저와 그 사람이, 아니 제 남편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연말에 호텔에서 보통 동문회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고등학교 동문회가 열리고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참여를 했고 남편은 그 학교 출신으로 무슨 상을 받으러 온 사람이었어요. 학교를 빛낸 올해의 인물 같은 상 말입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수상을 하러 간 남편을 보면서 다른 감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업적보단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달까요? 딱 한 번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딱 그 자리에 서빙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실까요? 하고 편하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었나 봐요. 남편 앞에 있는 와인잔을 팔꿈치로 건드리고 말았고 남편의 비싸 보이는 정장에 쏟아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다른 것도 아니고 고객의 옷에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냅킨으로 그 옷에 묻은 와인을 닦겠다고 몸을 또 더듬어 버리고 말았죠.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었죠. 결국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을 하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호텔에서 일을 한 지 6년 차가 되는 나름의 베테랑이었는데 초보자들이나 할 것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게 너무 쪽팔리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뒷정리를 할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먼저 퇴근을 하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었던 걸로 보였는데 저를 발견하자마자 제 쪽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 혹시 비싼 옷을 물어내라고 할까봐 겁이 났죠. 그래도 말 한 번 더 섞어보고 싶은 건 사실이었어요. 서글서글한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와서는 처음으로 꺼낸 말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놀라셨죠? 실수를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베테랑으로 보였는데 실수를 하시는 걸 보니 뭔가 귀여우시더라고요. 네? 제가요? 제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신 건 감사해요. 그래도 제가 직원으로 하면 안 되는 너무 초보적인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옷이 더럽혀진 건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옷이요? 제가 아끼는 옷이긴 한데 그러면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세탁을 위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다시 한번 꼭 사과를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옷 세탁을 맡기려면 만나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줄 알았죠. 그런데 만나자마자 저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이 만남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멋쟁이인 남편 옆에 누가 봐도 평범한 제가 서 있어도 되나 싶었어요. 남편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잠깐 본 것뿐이었지만 사람들을 잘 이끄는 재주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반하기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 밥을 먹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어요.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잘 해야 하고 또 손님들이 물어보는 것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센스 또한 갖춰야 했는데 남편은 그런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진중함, 그리고 스마트함이 또 하나의 매력이었죠.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했구나. 1분 1초가 아깝지 않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걸 몇 마디의 대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 제 이야기부터 물어봐주는 세심함 또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제 취미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공연이나 작가가 있는지 부담스럽지 않게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일일이 대답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제 대답에 맞춰서 본인도 이런 걸 좋아한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호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제 착각이 아니라 진짜였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서야 저한테 굳이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저는 그 자리가 무척이나 즐겁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탁물을 받으러 갔다는 사실조차 까먹을 정도로 말이에요. 한참 그렇게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커피까지 밑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마시고 나서야 생각이 났어요. 제가 두 손을 내밀었죠. 세탁물을 이제는 달라는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손을 잡으시고 그래요? 제가 받아야 할 세탁물이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아, 그거요? 안 가져왔는데요? 이미 얼룩은 다 빠지기도 했고. 전 그렇게 신경 쓰이면 다음에 들고 나올게요. 다음에 들고 나오겠다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콩닥콩닥 거리게 만들던지요. 정말 사람을 제대로 꼬실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빠지지 말자 하게 되었어요. 솔직한 말로 저 혼자 김치국을 먹고 설렜다가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에게 뭐 하나 확신을 준 것이 없는데 저 혼자서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자꾸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정말 직진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자꾸 저에게 소위 말하는 플러팅을 하는 겁니다. 연락이 뜸하면 뜸하다고 서운해하고 만나자는 말에 출근해야 한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저도 자꾸 마음이 기울고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속을 전부 보여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밀스러운 구석도 있었어요. 그 외모에 여자친구가 왜 없냐는 질문에도 두루뭉술하게 그러게요. 저 여자친구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질 않나. 인기가 많았을 것 같다는 말에도 인기는 누구나 있는 것이라는 말로 넘어가지를 않나.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과거 이야기를 물어보면 학창시절 이야기는 해도 본인의 연애사라던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그때는 무슨 콩깍지가 씌인 건지 그런 비밀스러운 모습도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저에게는 너무 큰 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발을 빼고 있었는데 정말 박력 있게 남자답게 저에게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을 해야 하나 싶었죠. 원래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여자가 고생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인사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거나 내 남자가 나 이외의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거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전 그런 건 딱 질색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호텔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세상에 별의 별 커플을 얼마나 봤겠어요. 제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남편은 저에게 저돌적으로 다가왔고 저희는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간 것이 컸어요.
저에게 관심을 주면서 매일 연락을 하고 제 일상이나 취미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다 보니까 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본인이 해외에 나갔다 왔던 경험담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서 모래 썰매를 타다가 입에 모래가 한가득 들어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호주에서 서핑을 하다가 상어를 만났다는 이야기에 정말 무궁무진한 썰들이 있었어요. 이래서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해야 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거의 바로 호텔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대학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모아야 해서 2년간 휴학을 했었는데 그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졸업을 하게 됐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호텔에서 일을 했지만 외국어 공부만 열심히 했지 정작 해외에 나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한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웠어요. 남편은 집안에서도 꽤 든든하게 지원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생활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었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남편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성과가 좋아서 연말에 동문회에서도 학교를 빛낸 인물상 같은 것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랑은 왜 등지게 되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말하지 못할 중요한 사건이 있었겠구나 싶었죠.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점, 본인의 과거를 꽁꽁 숨기는 점에 있어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도 했죠. 거기다가 사람이 너무 완벽하니까 오히려 의심 같은 게 더 생기더라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 애티튜드도 좋아. 거기다가 집안까지 잘 사는데 주변에 친구까지 많다? 그런 사람이 왜 저 같은 호텔리어에게 작업을 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주변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말이죠. 제가 점점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자꾸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같이 데이트를 해도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하니까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제 모습을 조금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걱정인 건데? 사람들 눈치를 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 우리 둘만 행복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내가 좀 걱정이 많은 타입인가 봐. 그게 자꾸 신경 쓰이네. 당신은 너무 멋있고 잘났는데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걸 왜 신경 쓰고 그래?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지금 당신의 모습이 좋은 거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남편은 저를 매번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는 전부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남들의 말이나 행동에 큰 의미를 갖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믿음과 더 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라든지 혹은 가족과 왜 등을 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코를 긁더라고요. 그 행동이 남편은 불편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변명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난감한 일이 있을 때마다 코를 긁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지금은 제주도에 계셔서 보기 좀 힘들긴 한데 서울에 오실 일이 없으시거든. 그래도 우리가 연애를 한 지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나이도 있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려면 서로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고 우리 두 사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남들 눈치는 보지 않기로 했잖아.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죠. 남들 눈치를 안 보기로 한 것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부모님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했죠. 분명히 어린 시절에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자란 사람처럼 부유해서 한 번도 가난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부모님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누가 안 하겠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혹시 부모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와서 그렇게 등을 지게 된 거야? 내가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야. 아, 말을 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긴 해. 나 사실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더라.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에게 과거 여자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을 할 만큼 진중한 만남을 이어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본인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는 것도 꺼려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본인의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다 배경과 돈을 바라고 들러붙는 사람들 뿐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진정한 친구로 대해주지 않고 늘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만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꽤 잘 나가고 있었다는 것만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콩고물을 기대하고 들러붙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고 특히나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소개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무튼 남편이 만나던 여자는 배경이 별로였고 착하기만 했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 자체를 여자친구에게 기대해 본 적이 없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포옹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여자일지 몰라도 사랑 하나만 있으면 평생 함께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대요. 하지만 반대가 심해도 너무 심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여자친구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고 남편은 폐인처럼 살면서 부모님을 원망했대요. 다시 사업을 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일부러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랬었대요. 그 꼴을 보기 힘들었던 시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집을 전부 정리하고 제주도에 내려간 뒤로 남편과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가족을 버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부모님의 반대로 억지로 헤어져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 부모님,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실 사람이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사랑하는 사람과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지. 연락을 하지 않은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도 난 원하지 않아. 당신만 괜찮다면 결혼식은 조촐하게 우리끼리 정말 우리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 하고 싶어. 남편이 결혼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에게 우리 둘이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이 너무나도 듣기 좋았습니다.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화려한 결혼식을 수도 없이 봤지만 그중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금방 헤어지거나 혹은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냥 우리 둘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 둘을 위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소란스럽지 않게 정말 결혼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결혼식을 원한다고 했고 저는 남편과 하나하나 준비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뭐, 나도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당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성대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나는 좋아. 그럼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야? 그래, 오래 질질 끌어서 뭐 하겠어. 준비하자. 나도 나이가 있고 당신도 이제 슬슬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 나오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준비할 일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그 말에 동의를 할 수는 없었지만 남자라면 모르는 세계가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호텔에서 일을 했던 짬이 몇 년 차인데 결혼식 준비 하나 제대로 못하겠어요? 저는 저희 두 사람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면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당연히 예비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제주도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양가 상견례는 진행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사돈 될 사람들 얼굴은 서로 봐야죠. 장모님, 말씀 편안하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마 제가 결혼한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실 겁니다. 결혼식도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고 싶은데 제가 외동이라 가족도 없어서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 가족이라는 형태가 참 여러 가지로 존재하잖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조금은 우울하게 말을 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앞에서 다른 말을 더 하지 못하셨죠.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거기서 눈치 없이 사연을 다 말해보거라 할 수 있는 어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남편의 가족사를 마음에 묻어두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 자신이 있었고 뭐부터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데 남편이 도와주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때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스몰 웨딩으로 가족들끼리만 모아두고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쳐도 식을 올릴 장소도 대관을 해야 했고 드레스도 빌려야 했고 무엇보다 결혼식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웨딩 촬영도 해야 했는데 남편은 그런 게 전부 무슨 소용이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결혼식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싶었죠. 보통 사업가들이 결혼할 때 손님들 초대해서 일부러 인사를 올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사업에 대한 물꼬를 트기 위해 눈도장을 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편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식에 어차피 부를 손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 식장은 어떻게 할 건데? 결혼식장은 최소 인원에 맞춰야 해서 무리인 것 같고 좀 예쁜 카페 같은 걸 빌려서 할까 그럼? 카페? 그러면 일반 손님들도 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난 싫어. 그냥 그 연예인 부부 그 누구야? 갈대밭에서 결혼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야외 공원 같은 데서 해도 괜찮지 않겠어? 뭐? 야외 공원에서 갑자기 결혼식을 하자고? 싫어. 그거야말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는 기분일 것 같은데. 괜히 사진 찍혀서 돌아다니면 어떡해. 남편은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법한 꽤 규모가 있는 카페들을 추려서 목록을 보내도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언제는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빠르게 확인을 하더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장도 느려지고 연락도 잘 닿지 않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저랑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서만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럽더라고요. 원래 결혼식을 준비할 때 여자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한다잖아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아야 하고 또 처음으로 겪는 홀로서기란 생각이 들어서 우울하다고 메리지 블루라고 한다고 했던가? 그런 게 저한테도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서운하다고 말을 했죠. 나 정말 서운해서 그래. 결혼식 준비는 우리 두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맞춰서 준비하자고 해놓고 왜 당신은 아무런 말이 없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원하는 게 없어서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말했잖아. 손님 없이 가족들끼리 우리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하자고. 그러면 뭐 집에서 결혼식 하게? 장소도 있어야 하고 드레스도 빌리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뭐 집에 있는 흰 원피스 입고 화장도 내가 하고 대충 셀카 찍으면서 결혼해?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어차피 결혼식이라는 거 다 상술이야. 우리는 우리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던 거 잊었어? 나 준비 안 할래. 이런 식으로 결혼식 올리는 거 우리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한 번뿐인 딸의 결혼식인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성대하게 안 하고 싶겠어? 당신은 너무 이기적으로 당신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결혼식은 천천히 생각하자. 지금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제가 딱 잘라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벙찐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바뀐 태도에 왜 저러나 싶었죠.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그래,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귀찮았어. 결혼식 준비라는 거 허세 부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부모님도 내가 성대하게 결혼했으면 하셨을 거야. 그래서 더더욱 성대하게 하기 싫었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 앞으로는 준비하는 걸 열심히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사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긴 했지만 틈틈이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었고 제가 예복 준비를 할 때나 식장을 고를 때도 함께 가주었어요.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사업하는 남편에게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야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변화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남편의 일은 더욱 바빠졌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다가도 급한 전화가 왔다면서 나가기 일쑤였죠. 그래도 저는 아쉬운 소리 한 번을 내지 않고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코앞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식 장식이나 세부 사항들을 체크하려고 할 때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남편은 결혼식 막바지가 되어서 그런지 또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미 뭐 준비할 건 다 했으니까 꼭 남편의 의견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같이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내가 신혼여행에 대한 준비는 다 하기로 했잖아. 당신이 가보고 싶었다고 했던 하와이로 결정하고 나서 세부 계획을 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제도 여행사 직원이랑 하루 종일 통화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결혼식 준비는 좀 마무리해주면 안 돼? 신혼여행 자유여행으로 가기로 한 거 아니야? 여행사 직원이랑 통화할 일이 얼마나 많다고. 이건 우리 버진로드 장식하기로 한 건데 정말 안 봐도 괜찮겠어? 버진로드라는 게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지. 나는 그냥 빠르게 걸어가는 길이라 큰 의미 없다는 거 잘 알잖아. 당신이 보고 예쁜 걸로 골라. 저한테 전부 알아서 하라면서 무심하게 넘기지를 않나 결혼식 직전까지 미리 준비된 일정을 따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턱시도를 입어보고 기장이며 품이며 체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보통 남자 사이즈면 다 맞는다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예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제 드레스도 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땐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서 감동이나 기쁨을 느낀다기보다는 무덤덤한 태도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웃긴 게 가격은 또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이 드레스는 수입산 드레스라서 200만 원 정도 더 비싸대. 근데 나는 이 수입산 드레스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200만 원이나 비싸다고? 다른 업체가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바가지 씌우는 것 같다. 보통 수입산 드레스라고 해도 국산 드레스랑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없어. 그러더니만 정말 다른 업체에서 제가 본 드레스랑 똑같은 드레스를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무려 가격이 처음 업체보다 반절 이상 싼 곳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쪽으로도 발이 넓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전부 수상한 시그널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분주하게 메이크업 샵에 가서 화장을 받고 식장으로 출발을 했죠. 식장이라고 해봐야 빌린 개인 카페였지만 손수 꾸민 장식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친척, 제 친구들은 전부 와서 자리를 지켜주었는데
남편 쪽은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척들도 그렇고 무엇보다 친구들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은 안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주도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 앞에서 꼴도 보기 싫다고 꺼지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결혼식이라 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겠다 싶었는데 정말 안 나타나실 줄은 몰랐죠. 저는 시부모님께 큰 실망을 했어요. 아들이 본인 입맛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결혼식까지도 매정하게 안 나타나실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적은 인원만 남편 측 자리를 채웠죠. 오죽하면 저희 친척들 사이에서 말까지 나왔대요. 어디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냐, 과거를 제대로 확인한 거 맞냐, 범죄자가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손님이 없을 수 있는 거냐 하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오죽 속상하셨겠어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친척분들 입단속을 시켰다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빛과 수근거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대충은 짐작이 가더라고요. 축복받아 마땅한 결혼식인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너무 손님이 없는 거 아니야? 당신 사업하는데 연관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 온 거야? 직원들은 저기 직원들 몇 명 왔잖아. 그리고 내 결혼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업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우르르 오겠어. 그래도 보통 사업이랑 연관이 있으면 얼굴 도장이라도 한 번 더 찍으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어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을 수가 있어. 나는 보여주기식으로 결혼하려는 게 아니야.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하자는 거지. 아, 그리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여기 사인 좀 할 수 있어? 남편이 저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는데 여행자 보험 서류였어요.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어야 소매치기 같은 것을 당하거나 수화물 붙이다가 물건이 깨지거나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와이까지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연착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시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서류에 사인을 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도 그래 보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을 못한 친구들이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건지 남편의 휴대폰이 쉴 틈이 없었죠. 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긴장할 일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서약도 하고 서로에게 편지도 읽어주고 저희 부모님의 축사도 있었고요. 오랜만에 뵙는 친척분들이랑 인사를 나누고 다 같이 밥을 먹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금방 대관이 끝날 시간이 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바로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촉박했어요. 결혼식이 끝이 나자마자 신혼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옷만 갈아입고 공항으로 향했죠. 사실 이 신혼집도 할 말이 많아요. 남편이랑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사업 때문에 자금이 묶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살던 집도 팔아치우고 그 집 판 돈으로 회사에 투자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저도 4개월 뒤에 적금이 끝나는 게 있어서 그 돈 합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요. 남편도 그쯤이면 회사 자금이 풀릴 수도 있다고 해서 그때 큰 집을 구하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신혼부부가 원룸에서 사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이니까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공항에도 샤워실이 있다고 하니 거기서 대충 씻기로 하고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인천공항에 올 일이 더더욱 없었거든요. 세상에 저 빼고 다들 부자인 건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비행기 티켓을 받으려고 줄부터 섰어요.
비행기 티켓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이상하게 누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옆줄에 서 있던 남자애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끽해봐야 7에서 8살, 키가 작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딴청을 하고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도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고 저한테 줄을 서고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화장실로 떠나자마자 꼬마애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아줌마, 결혼하셨어요? 그런 걸 왜 물어보고 그러니? 아줌마가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보여? 저 아저씨랑 결혼하신 거죠?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예, 너 무섭게 왜 그러니? 너 우리를 알고 있어? 뭘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고 그래. 너 혹시 뭐 귀신 보고 그런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줌마 저 아저씨 따라가지 마세요. 저 아저씨 따라가면 잘못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 꼬마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 남편인데 남편을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겠어요? 거기다가 난생 처음 보는 꼬마아이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상하지 않겠어요? 콕 집어서 남편이 제 옆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수상했죠. 제가 듣는 척도 안 하고 일부러 무시를 했더니 제 손을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빨리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제가 손을 확 뿌리쳤어요. 도대체 아이 부모가 어디에 있길래 이런 소리를 하게 냅두나 싶었죠. 어머 세상에 죄송합니다. 얘가 요즘 예민해서요. 죄송합니다. 아줌마, 진짜예요. 제 말 들어주세요. 아줌마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얘가 왜 이래? 너 미국까지 가는 게 무서워서 그래? 괜찮아. 비행기 타면 승무원분이 잘 챙겨주실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면 민수 찾는 분들이 마중 나와 있을 거고. 저는 너무 찝찝했어요. 순간 저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발견하자 꼬마도 제 남편을 발견한 건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서는 줄 앞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손에 웬 코팅된 종이 같은 게 잡히는 겁니다. 순간 궁금해서 그 종이를 열어봤는데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이 사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건지 가늠이 되질 않았죠. 그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아유, 뭘 그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비행기를 탈 생각에 내가 너무 긴장했나 봐. 나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 갔다 와. 근데 캐리어는 왜 들고 가? 여기 두고 가면 되지. 나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마법이 터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여성용품 좀 챙겨보려고. 나 갔다 올게. 저는 남편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선 캐리어를 챙겨 조금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출구로 뛰었어요. 출구 앞에 줄지어 있는 택시 아무거나 골라 타고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까먹은 사람처럼 한창 동안 덜덜 떨다가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놀래서 정말 경찰서로 가냐고 되물었지만 저는 무조건 가까운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그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형사를 찾았습니다. 제 남편을 사기꾼으로 고소하려고요. 남편을 사기꾼으로 고소하신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제가 오늘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만난 꼬마가 그러니까 이 사진을 줬어요. 형사에게 사진을 들이밀었죠. 그것은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의 웨딩 사진이었어요. 웨딩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부케까지 들었는데 여자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자는 난생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남자는 제가 똑똑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이었거든요. 오늘 저랑 결혼을 한 제 남편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임신을 한 여자와 웨딩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당연히 사기 결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만난 모르는 꼬마가 이 사진을 주었다고요? 아니 그 꼬마가 누군데? 누군지도 모르는 꼬마가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웨딩 사진 속에 있는 남자분이 오늘 결혼을 한 신랑이라고요? 이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기 결혼이라니. 저한테는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제가 형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휴대폰은 쉴 틈 없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화장실에 간다고 한 제가 수십 분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으니 전화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까지 꺼버렸어요. 그리고 형사에게 남편의 주민번호를 부르며 사건이 접수된 게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고소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가 계속해서 따지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주민번호를 부르는 순간 형사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겁니다. 남편분이라는 사람 정말 사건이 하나 연루된 것이 있네요. 보험금 관련해서 조사 중인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보험금이요? 그게 무슨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오늘 보험 서류를 줬었거든요. 여행자 보험 서류이긴 했는데. 잠시만요. 보험금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게 있는데 유가족에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편분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심지어 이혼을 하신 상태도 아니고. 네? 이혼을 한 게 아니라고요? 저랑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고 저랑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린가요? 그래서 남편 지인들이 전부 결혼식장에 오지 않은 건가? 저희야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죠. 일단 그 보험금이 자식에게 가지 않고 남편분께 가게 되어 있는데 이혼이 아니라 사별로 되어 있어요. 자식은 고아원에 맡긴 걸로 나와 있네요. 저는 형사의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전 부인은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 부인과 자식이 하나 있었고 그 자식을 책임지지 않고 고아원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꼬마가 왜 사진을 들고 있었는지 그 꼬마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꼬마가 바로 남편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저는 본인 자식도 못 알아봤다는 것에 더욱 더 놀랐죠. 형사는 저에게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짐을 들고 친정으로 가려다가 포기했어요. 분명히 친정 부모님을 찾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에게 상황을 말하고는 며칠만 지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죠. 어차피 회사에는 신혼여행으로 인한 휴가를 낸 상태였으니 며칠간 잠수를 타면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도 되고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부모님께만 간단하게 문자를 보낸 뒤 3일 동안 휴대폰도 꺼놓은 채로 잠수를 타고 버텼습니다. 3일 뒤에 제가 미리 알려준 친구 번호로 형사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만나자고 하시길래 경찰서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손발이 떨려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간 친구가 저를 꼭 붙잡아 주었지만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형사님께서 저에게 커피 한 잔을 타주시고는 준비가 되었으면 말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침을 몇 번이나 꼴딱 삼킨 뒤 모든 이야기를 들었죠. 남편이 한 말에는 진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척을 지게 된 것도 사기를 하도 치고 다녀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입만 열면 구라를 치고 사람들의 등을 치는 행위를 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도 진절머리가 나서 인연을 끊고 살자고 했던 것이었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사기 행각으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는 척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혼식장에 사업과 연관된 사람들이 오지 못했던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과 연관이 된 사람들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동문회에서 상을 받았던 것도 본인이 거짓으로 타낸 상이었습니다. 동문회에 온 사람들이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알았겠어요. 동문회 운영진들에게 사바사바 좀 하고 접대를 해서 받아낸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잘 나가는 척해서 동문 중에 사기를 칠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물색을 했던 거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와인잔을 엎지르는 실수를 했고 제가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에서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호감상이었던 잘생긴 얼굴을 앞세워서 저에게 또다시 결혼을 빙자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식으로 여러 여자들의 등을 쳐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 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사업 자금 때문에 집까지 정리했다는 말도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 원룸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더군요. 저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듣는 내내 이게 진짜일 리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하나하나 치밀하게 짜둔 거짓말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 공항에서 만난 그 꼬마가 저에게 사진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혼여행을 떠났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꼬마 아이, 남편의 아들은 4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4살 때 남편의 전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대요. 전 부인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남편을 찾아와서 조카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런 전 부인 언니에게 비웃음을 날리면서 고아원에 버렸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 부인의 언니는 놀라서 고아원에 달려갔지만 친부가 살아있는 와중에 허락이 없이는 데려갈 수 없다고 하더래요. 주말마다 찾아가서 조카에게 친부, 그러니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꼭 복수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아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나요?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전 부인에게 거액의 보험이 들어있었고 암으로 세상을 뜨게 된다면 수령할 보험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실도요. 전 부인네 가족들은 그 돈을 왜 남편이 받게 되는 것이냐며 이것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보험에 가입을 하게 만든 거라고 보험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이전에 그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길고 긴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더군요. 그리고 저랑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사랑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내 돈을 내서 유지를 한 보험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겼고 전부인네 가족들은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놓고선 돈만 가져가냐고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한 거죠. 사실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집안에는 아무런 신경도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을 한 번도 가져다 준 적이 없어서 전부인이 암 판정을 받고도 자식을 위해 돈을 벌러 나갔었대요. 시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었고 딱하게 여긴 시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그 돈마저 남편이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 돈을 왜 네가 써?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준 돈 아니야. 네가 나랑 결혼했으면 그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작작해라. 작작해. 네가 뭔데 내 돈을 가지고 네 돈이라고 하냐고. 확실히 그냥 너는 그냥 조용히 떠나. 네가 남기고 간 보험금은 내가 잘 쓸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전 부인이 울분을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도 저놈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복수는 해보지도 못하고 병세가 깊어져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것이었죠. 아이는 고아원에서 전전긍긍을 하다 결국에는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모가 있고 외가가 있는데 왜 입양을 가게 되었냐고 했더니만 외할머니는 치매가 왔고 이모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전부인, 그러니까 동생을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고 7살에 뒤늦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요? 제가 여태 무엇에 속고 있었던 건지. 거기다가 암 환자 명의로 빚까지 줬더라고요. 아마 가족들은 그 빚을 갚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결혼 사기 비슷한 건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도 있고 수상함을 여기고 신고만 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와이로 간 뒤에 무슨 일을 벌일지는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아마 해외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신혼여행을 가서 해외 도피를 하려고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탄 뒤에 동남아 쪽으로 빠져서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동네도 있어서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남편의 친자식과 형사님이 연락이 닿았는데 사진을 하도 오랜 시간 봐서 정말 우연히 마주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버지인 것을 알아보았대요. 하지만 그 인간이 본인 가족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척을 했다간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그 옆에 제가 있었고 저에게는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 품에 매일같이 간직하고 있었던 사진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형사님은 원룸에 숨어있던 남편을 체포했고요. 사기 결혼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하와이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었다는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그게 전부 여행자 보험 때문이었어요. 미수로 그치긴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덕분에 저는 그 인간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멍청하게도 제가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겁이 났던 그 인간 캐리어 정리도 하지 않고 원룸에 콕 숨어 있었다는데 그 캐리어에서 구멍이 난 구명 조끼와 구멍이 난 스노클링 장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성 사이즈로요. 제가 수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에게 자기가 다 준비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그런 소름 돋는 짓을 하려고 했다는 걸 어찌 알았을까요? 저는 정말 우연히 공항에서 만난 남편의 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연에 우연을 더한 만남이었지만 그 덕에 제 목숨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저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없이 바빴던 이유가 자식이 입양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 처리를 하느라 그랬던 것이더라고요. 입양을 보내려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나 저 몰래 입양을 보내려고 뒤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어쩜 그리 미련도 없이 보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결국 남편 놈은 그동안 저질렀던 사기들과 남들에게 빌려가고 갚지 않은 돈들까지 전부 엮이면서 감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감이 되었다는 뜻이죠.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려 징역 8년형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두 건의 범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례적으로 큰 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적게 느껴졌네요.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나니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한 해가 쉴 틈 없이 지나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죠. 저는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그 인간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을 간 아이에게 편지도 남겼습니다. 그 인간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고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제 편지를 받고 마음속에 하니 조금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 아이의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될 뻔했지만 한 아이 덕에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인생의 기회라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신의 한 수이지 않았나 싶어요.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혼녀가 되는 것보단 나은 결과라고 생각해 보려고요.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들면 아무리 똑똑하게 굴어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두 번, 세 번 확인하시고 사람들과 교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